한국 야단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평양의 상업은 홍천수라는 이름 세 글자로 대변되었다. 그는 비단, 인삼, 해산물 교역을 아우르며 전국 팔도 상권을 소나기에 넣은 조선 3대 거상 중 한 명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뛰어난 셈과 한치의 거짓없는 신의에 감탄하며 그를 만금의 손이라 불렀다. 그러나 칠순을 넘긴 그의 몸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쇠잔해져 갔다. 그의 저택, 만복당은 겉보기엔 부의 상징이었으나 정작 홍천수의 병실에는 차가운 고독감이 감돌았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북새통을 보며 자신이 평생 이룬 부가 과연 자신과 가문의 진정한 축복이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특히 하나뿐인 아들 홍만복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만복당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아들 홍만복은 아버지 홍천수가 이룬 부의 꼭대기에서 태어났다. 그는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랐으며 그 흔한 장사 미천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컸다. 대신 값비싼 기생집을 드나들고 명마와 진귀한 놀이개의 재물을 탕진하는 데 익숙했다. 만복은 아버지의 명성 뒤에 숨어 거상의 아들이라는 허울만 쫓았을 뿐 상인으로서의 인품이나 지혜는 갖추지 못했다. 홍천수는 수없이 아들을 불러 타이르고 회초리를 들었으나 이미 굳어진 만복의 방탕한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다. 오히려 만복은 아버지가 병들어 누운 지금이 자신이 저 막대한 재산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라 여겼다. 아버지의 안위보다 유산 분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아들의 눈빛은 홍천수의 병세보다 더 심각한 가문이 병폐였다. 챕터 3 스승의 가르침과 고민 512자 홍천수가 상인으로서 대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 깊은 산속에서 만난 한 현자 스승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스승은 재물은 스스로 벌어모아야 비로소 사람을 세우는 미천이 되나니 거저 얻은 분은 그 사람을 썩게 만드는 독이 될 뿐이다라고 가르쳤다. 홍천수는 이 가르침을 평생의 금과 옥조로 삼았다. 이제 그는 자신이 이룬 만큼의 부가 바로 아들 만복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만복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그는 그 부를 지키지도 불리지도 못하고 결국 타락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 분명했다. 홍천수는 이 막대한 부를 어떻게 처리해야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거래가 아들의 인생이 걸린 가장 중요한 거래임을 직감했다. 홍천수가 가장 신뢰하는 이는 그의 곁을 30년 넘게 지켜온 신복, 김포목이었다. 김포목은 비록 신부는 신복이었으나 홍천수의 모든 비밀과 재산 현황을 알고 있는 또 다른 홍천수와 다름없었다. 홍천수는 병세가 위중해지자 김포목을 은밀히 불렀다. 포목아,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 허나 이대로 눈을 감으면 만복이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부를 물려주는 대신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김포목은 거상의 깊은 뜻을 짐작할 수 없었으나 그의 주인에게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홍천수는 김포목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에 대한 비밀스러운 처리 계획을 이야기했고 김포목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곧 주인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눈물을 머금고 그 지시를 수행하기로 맹세했다. 챕터 5 만복의 수상한 움직임 505자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홍만복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다. 그는 아버지를 간병하기는커녕 은밀히 재산 목록을 확보하는 데 열중했다. 만복은 만복당의 깊숙한 곳 아버지 서재에 보관된 만금록이라는 비밀 장부를 노렸다. 그 장부에는 전국 각지의 토지 문서, 어음, 금괴의 위치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만복은 김포목의 눈을 피해 몇 번이고 서재에 침입하려 시도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부만 확보하면 돼. 그러면 이 모든 재산은 자연스레 내 것이 된다. 홍천수는 아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김포목의 보고를 들은 그는 아들에게 남은 일말의 기대마저 접게 되었다. 재산이 아들의 영혼을 좀먹기 전에 그는 더욱 빠르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홍천수는
김포묵에게 가장 먼저 만금록을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장부는 단순히 재산 목록을 넘어 수많은 사람과의 신의와 약속이 담긴 문서였다. 그러나 아들에게 넘어간다면 이는 단순한 약속 파기가 아닌 가문 전체의 몰락을 불러올 수 있었다. 김포묵은 홍천수의 지시에 따라 만금록을 불태우는 대신 조선 팔도의 거점별로 분리하고 그 내용들을 암호화하여 별도의 문서로 작성했다. 이 문서들은 만복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홍천수의 최종 의지가 담긴 것이었다. 장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만복은 격노했지만 병든 아버지에게 직접 따지지도 못하고 분통만 터뜨렸다. 만금록의 소실은 홍천수가 자신의 부와 아들의 미래를 위해 감행한 첫 번째 조치였다. 어느 날 저녁 홍천수는 자신의 침상병풍 뒤에 김포묵을 숨겨놓고 아들 만복을 불렀다. 만복은 형식적인 안부를 물으며 아버지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 했다. 홍천수는 만복아,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 너는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다룰 생각이냐? 라고 물었다. 만복은 눈을 빛내며 아버지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큰 부를 쌓겠습니다. 호탕하게 쓰고 베풀어 가문이 위세를 떨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허세와 방탕함만이 가득했다. 병풍 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김포묵은 만복의 경박함과 오만함에 고개를 저었다. 홍천수는 아들의 대답을 듣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아들의 입에서 재산을 지킬 능력이나 책임감 대신 소유와 향락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실망했다. 며칠 후 홍천수는 기력을 다하여 대청마루에 몸을 일으켜 앉았다. 만복을 비롯한 가솔들과 신복들이 모두 모였다. 홍천수는 모두가 듣도록 큰 소리로 자신의 마지막 결정을 선언했다. 나 홍천수는 평생 부를 쫓았고 그 부로 가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부가 곧 흉기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만복을 똑바로 응시했다. 만복아, 네가 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너는 이 칼날에 베어 죽을 것이다. 나는 너를 살리고자 한다. 이 선언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다. 만복은 불안감에 떨었으나 아버지의 강경한 어조에 반박하지 못했다. 홍천수는 김포묵에게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모든 금은보화를 모아라. 단 한 푼도 남김없이라고 명했다. 이 명령은 곧 가문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홍천수의 지시가 내려지자 만복당의 창고는 며칠 밤낮으로 비워졌다. 김포묵은 신복들과 함께 금괴, 은화, 진귀한 보석, 그리고 감나가는 모든 증서들을 거대한 나무 괴짝 20개에 나누어 담았다. 괴짝 하나하나에 담긴 재물의 무게는 홍천수가 평생 쌓아 올린 고난과 노력의 무게였다. 만복은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이 괴짝들을 자신에게 물려줄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다. 그는 괴짝이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입맛을 다시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홍천수는 괴짝이 모두 채워지자 그 위에 붉은 칠로 만복의 독이라는 글귀를 써넣게 했다. 김포묵은 주인의 비장한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괴짝들은 밤새 만복당의 안뜰에 가득 쌓여 달빛 아래 기묘한 빛을 발했다. 마침내 거사의 날이 밝았다.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두운 밤이었다. 홍천수는 병상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 보였으나 기어코 가마에 올라탔다. 그는 괴짝들을 강변으로 옮기라는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김포묵과 장정들이 괴짝 20개를 하나씩 짊어지고 만복당을 나섰다. 괴짝의 행렬은 흡사상여 행렬처럼 비장하고 무거웠다. 홍만복은 아버지가 왜 굳이 이 밤중에 모든 재산을 밖으로 빼돌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혹시라도 아버지가 마음을 바꿔 재산을 숨길까 염려되어 행렬을 뒤쫓았다. 행렬은 저택 앞을 흐르는 거대한 강, 대동강의 고요한 물가에 멈춰섰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홍천수의 가마와 재물괴짝,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가솔들이 강변에 도열했다. 강변에 도착하자 홍천수는 가마에서 내려
신복들의 부축을 받아 강물을 바라보는 자리에 앉았다. 그는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괴짝들을 향해 손짓했다. 포모가 이제 때가 되었다. 모든 괴짝을 강물에 던져라. 이 명령은 마치 마른 하늘에 떨어진 벼락과 같았다. 홍만복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저의 것인데 미치셨습니까? 만복은 이성을 잃고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으나 김포묵과 다른 신복들에게 저지당했다. 만복의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강변에 울려 퍼졌다. 홍천수는 아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한 채 고개를 끄덕여 김포묵에게 재차 명령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 같았다. 만복은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의 무서운 결단력 앞에 무력하게 섰다. 챕터 12 괴짝의 수장 509자. 김포묵은 눈물을 머금고 첫 번째 괴짝을 들어 올렸다. 철썩. 금은 보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괴짝은 강물에 떨어지자마자 굉음을 내며 깊숙이 가라앉았다. 만복은 숨을 헐떡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괴짝이 차례로 차가운 강물 속으로 던져졌다. 매번 괴짝이 수장될 때마다 만복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의 눈에는 재물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조선 3대 거상의 전 재산 만금이 넘는 보화가 그렇게 허무하게 대동강의 깊은 물속으로 사라져갔다. 만복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재산의 손실이 아니라 그의 미래와 꿈, 그리고 존재의 이유 자체가 파괴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결국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챕터 13 홍천수의 침묵과 고독 493자. 모든 괴짝이 강물에 던져지는 동안 홍천수는 굳게 입을 다문 채 강물만을 응시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쌓아올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 순간 극심한 고독과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아들의 망가진 모습을 보며 느꼈던 고통보다는 덜했다. 그는 이 행동이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에 이 비정한 결정을 굽히지 않았다. 재물이 모두 사라진 후 강변은 빗소리와 만복의 흐느낌만이 감도는 적막강산이 되었다. 홍천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할 준비를 했다. 홍천수는 김포묵의 부축을 받아 만복의 곁으로 다가갔다. 강물의 모든 것을 잃은 만복은 얼굴이 흙투성이가 된 채 아버지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 어찌 저에게 이토록 잔인하십니까? 홍천수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만복아, 재물은 사라져도 네 목숨은 살렸다. 그는 마지막 숨을 길게 들이마시며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은 유언을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희미했지만 그 내용은 단호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강물에 버린 충격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말을 마친 홍천수는 그대로 아들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조선 3대 거상 만금의 손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강물에 던진 후 마침내 평온을 찾으며 세상을 떠났다. 홍천수가 숨을 거두자 강변에는 망연자실한 홍만복만이 남았다. 그는 아버지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고 빗속에서 한참을 울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이었으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자 그 감정은 차츰 깨달음과 슬픔으로 변해갔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진정한 유산은 내 스스로 벌어 다시 쌓아야 할 삶의 무게다. 만복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한심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이 아닌 아버지의 가르침을 물려받았음을 인정해야 했다. 김포묵은 조용히 홍만복에게 다가와 나으리, 이제 만복 땅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강물에 사라졌습니다라고 보고했다. 홍만복은 젖은 옷을 털고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절망 대신 처음으로 생존과 책임감이라는 새로운 빛을 담고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홍만복은 빈 껍데기만 남은 만복 땅으로 돌아왔다. 화려했던 창고는 텅 비었고
장부는 사라졌으며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가 남긴 몇 벌의 낡은 옷과 아버지의 마지막 말뿐이었다. 친척들과 채권자들은 홍천수의 돌발적인 재산 처분에 당황하며 만복당을 떠나갔다. 만복을 따르던 이들도 그가 더 이상 거상의 아들이 아님을 알고 등을 돌렸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알거지 신세가 되었다. 홍만복은 절망 속에서 아버지의 유언을 곱씹었다. 그는 이제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고 생애 처음으로 돈 한 푼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낡은 상인 수칙서와 붓을 들었다. 빈손으로 시작하는 고통 속에서 사람이 되기를. 챕터 17 김포묵의 조언과 이별 496자. 신복 김포묵은 만복의 곁을 끝까지 지켰다. 김포묵은 홍천수의 지시를 따라 재산을 강물에 던졌지만 그 과정에서 홍천수의 모든 지혜와 신의를 배웠다. 김포묵은 홍만복에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다. 나으리, 거상은 재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의와 절약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으리께는 돈이 없지만 홍천수의 아들이라는 이름만은 남았습니다. 그것이 나으리의 마지막 미천입니다. 이 이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김포묵은 홍만복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자신이 가진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내어주려 했으나 만복은 단호히 거절했다. 김포묵, 아버지의 유지는 제가 빈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저를 떠나세요.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김포묵은 눈물을 흘리며 홍만복에게 절하고 만복당을 떠났다. 챕터 18 첫 장사 집신 8이 499자. 홍만복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힘든 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시장의 한 구석에서 집신을 팔기 시작했다. 거상의 아들이었던 그에게 집신 한 켤레를 엮는 일은 고통스러웠고 먼지 낀 시장 바닥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일은 굴욕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집신을 엮으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이 집신 한 켤레에 담긴 노력과 시간이 바로 부의 미천이다. 그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직하게 집신의 품질을 설명했고 절대 흥정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비록 하루에 몇 푼 벌지 못했지만 그 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번 가장 값진 재산이었다. 그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전에 없던 충만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홍만복은 집신을 팔면서 얻은 작은 돈으로 신의를 지키는 일에 사용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거래했던 소규모 상인들 중 홍천수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이 있었다. 만복은 비록 액수는 적었으나 자신이 번 돈으로 그들의 작은 손해를 보상하기 시작했다. 저희 아버지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비록 작은 돈이지만 저의 신의를 받아주십시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홍천수의 아들이 강물에 버린 재산보다 더 큰 유산, 신의를 물려받았다. 사람들은 홍만복을 조롱했던 과거를 뉘우치고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소문은 흩어졌던 홍천수의 옛 상인 네트워크를 다시 모으는 무형의 힘이 되었다. 수년의 고생 끝에 홍만복은 집신 장사에서 시작하여 작은 객주를 차리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뛰어난 셈은 물려받지 못했으나 아버지의 가장 큰 미덕이었던 정직함과 신의를 완벽하게 체득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기꺼이 돈을 맡겼고 그의 장사에는 거짓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 홍천수처럼 전국을 무대로 하는 거상으로 거듭났다. 그는 자신이 다시 쌓은 이 부가 아버지의 유언 덕분임을 결코 잊지 않았다. 홍만복은 훗날 자신의 아들에게 아버지처럼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스스로 사람이 되는 길을 걸으라고 가르쳤다. 그는 빈손으로 시작하는 고통 속에서 비로소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조선 3대 거상의 진정한 유산을 이어받은 후계자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강물에 버려진 재물은 썩지 않고 아들의 영혼을 구원한 가장 값진 유산이 된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